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저는 이제 염창환 병원의 원장으로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시기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걸 갖고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체중을 빼봤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다이어트란 걸 안 해봤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체중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으로 이제 체중을 한번 빼봤는데 환자분들한테는 쉽게 체중을 빼란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직접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봤는데 그 식이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식단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식단은 뭐냐? 결국은 염증. 내 몸에 생기는 염증을 최대한 막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좋은 식사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그걸 이제 찾은 게 뭐냐? 항염증식이었습니다. 이것도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 제가 배운 이 항염증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저희 병원 보면은 요게 로고인데요. 저희 병원은 이제 주로 암 환자를 보는 병원인데 YCH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UCN이라고 또 보는데요. 이 Y에서 요 끝에 요 동그라미 요건 환자를 의미하고요. 환자가 밑에서 보고 요거는 또 의사 그리고 암이라는 이제 캔서, 컴플리멘터리, 뭐 보완대차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지켜본다. 함께 한다는 의미의 이제 병원의 의미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은 체중을 빼야 되는 거고 체중이 적게 나간 사람은 또 체중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적정 체중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저체중에 있어서 근감소증, 근육이 빠져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나가서 과체중, 비만,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성인병이 온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결국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은 칼로리를 보충해서 체중을 늘려주는 거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칼로리를 이제 줄여서 결국은 이제 체중을 빼주는 거예요. 그 적정 체중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인 흔들리지 않는 이 식단은 있다는 거죠. 그 식단이 뭐냐? 바로 항염증 식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항염증 시기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가 체중이 빠졌다. 그러면 그 항염증 시기를 해서 칼로리를 늘려서 결국은 체중을 보충하는 거고 만약 내가 비만이다. 그러면 그 항염증 식단에서 칼로리를 빼서 체중을 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이거는 그동안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신문, 잡지 뭐 다양한 데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타임즈에서 보면은 염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침묵의 킬러, 살인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염증은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의 만성 질환을 유발시키는 기전이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당뇨, 만성 통증, 관절염, 비만, 암, 치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은 결국은 염증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염증만 제대로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급성염증하고 만성염증. 급성염증은 말 그대로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바로 생기는 거. 우리가 주먹을 맞았다. 타박상 생겼을 때 염증이 부풀러 오르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상처, 아니면 감기 이런 것들 급하게 생겼다가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호전되는 걸 급성염증이라고 그래요. 급성염증은 오히려 좋은 반응입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 다양한 적들과 싸울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급성염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럼 이게 6개월이건 1년이건 계속 나면 얘네들로 인해서 우리 몸은 기본적인 세포들이 변성이 와요. 그래서 병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암이 있을 수 있고 암도 내 몸의 정상세포가 죽지 않고 남아서 생기는 게 암이잖아요. 관절염, 말 그대로 뼈가 두꺼워져서 생기는 게 관절염. 그래서 만성염증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성염증이라서 다 나쁜 건 아니고 급성염증은 오히려 좋은 과정이고요. 만성염증이 이제 문제고 이 만성염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성염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이 옵니다. 만성질환은 성인 50%가 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뭐 과체중 이런 것들이 다 만성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모든 사망 원인의 70%가 바로 만성 질환, 만성 염증에서 시작되는 만성 질환인 겁니다. 그 외 사망 원인의 30%는 뭐냐? 선천적으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라든지 원인 모르게 갑자기 가는 경우들이 이제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이 만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은 뭐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생활이에요. 이 잘못된 식생활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좋아지지 않아서 만성 질환으로 간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식생활이 나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는 워낙 채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구화, 그래서 서구식이라고 하잖아.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점점 결국 만성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환자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서구식이에요.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과체중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염증이 늘어나서 오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항염증이죠. 항염증 반응으로 우리가 가준다면은 결국은 우리 몸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증진하고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식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항염증식인데 그래서 음식을 약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모든 약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고 그래요. 근데 약은 마지막 수단이에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질병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단 이제 질병이 발생했다. 말 그대로 뭐 암이 걸렸다. 암이 걸리면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은 이제 해야 되지만은 그 전 단계. 그리고 만약 질병이 있어서 현대의학 치료로서 좋아졌어. 그럼 이것이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식생활 개선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음식만 제대로 먹어도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증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혈액 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피로만 갖더라도 우리 몸에 염증이 쌓였다는 걸 알아. 근데 얘가 혈액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피 검사예요. 근데 피 검사에 나타날 정도면 우리 몸은 벌써 건강이 안 좋다는 걸 말할 수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CRP라는 게 있습니다. CRP는 C 반응성 단백이라고 해갖고 염증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문헌에서도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이제 높게 되면 우리 몸은 몸속에 염증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초기에서는 이 수치가 안 높아요. 그런데 염증이 진행되고 되면은 이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여기 이 수치가 보통 0.5 이하까지를 정상화하는데 0.5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받아줘야 돼요. 치료를 받았는데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어. 수치만 높아. 그러면은 항염증 집단. 오늘 배우게 되는 이 항염증 시기로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좋게 만들어주면은 질병으로 한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적인 반복된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질병으로 간다는 거죠. 좀 더 어려운 용어가 이제 인터루킨 6라든지 TNF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근육이 빠져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에요. 이게 높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 전 단계로 보통 많이 보는 게 콜레스테롤 검사. 콜레스테롤 굉장히 중요한 검사예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콜레스테롤은 크게 이제 이 네 가지를 봅니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콜레스테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면 이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140에서 200 사이고 140 이하로 또 낮아지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를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 방어막이에요. 부족해도 많아도 문제지만 부족해도 문제다. 그래서 항상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 중성지방은 주로 이제 그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을 때 이제 많아지고요. 지방간이라 이런 거 형성할 때도 중성지방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얘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이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LDL 콜레스테롤은 주로 동맥경화증이 심할 때 생기는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조화롭게 유지만 하더라도 우리 몸은 혈관에 나쁜 생길 수 있는 동맥경화증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검사 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면서 내 생활 습관, 패턴이 잘못됐는지 좋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것 중에 백혈구 검사가 있어요. 백혈구 검사에서는
백혈구 검사는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높아가는 수치인데요. 4,000에서 10,000까지가 정상이고 그중에 한 40%를 차지하는 게 호중구예요. 호중구는 세균이라는 바이러스 감염이 왔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이에요. 얘네가 너무 낮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할 때 쉽게 공격을 받아서 안 좋아져요. 근데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싸우려고 막 분비가 돼요. 대신 얘가 많이 넘게 됐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너무 많이 심하게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병원에서 필요한 항생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과 같은 면역에 관련된 게 뭐냐? 바로 림프구입니다. 림프구는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림프구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우리가 어떤 암이라는 중벽을 싸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상구라는 게 있습니다. 호상구는 주로 알레르기가 많은, 비염이 많은 사람들한테 호상구 수치가 높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원인 모르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꼭 이 호상구 수치를 보면서 내 피가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내 몸속에 있는 피 자체가 알레르기를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알레르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제라든지 식단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퀘르세틴하고 비타민 C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내 몸을 좋게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당뇨 환자들이 제일 많이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A1C. 이거는 2, 3개월 전에 당 수치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 수치가 높다고 하면은 본인의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 속에 있는 당 수치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은 당뇨가 아니더라도 당뇨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높은 사람들은 결국은 생존율도 떨어져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높은 사람들은 항상 낮게 혈당이 낮은 음식들, 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의 식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CA19-9, CA125, CA15-3, PSA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CA는 주로 이제 대장암 환자들이 높아지는 거고요. CA19-9는 췌장암, CA125는 난소암, CA15-3은 유방암, PSA는 전립선암. 그래서 내가 뭐 평상시에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 CT라든지 MRI 상에서 나타날 때는 이미 벌써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 전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혈액 검사예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100%는 아니지만 이게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암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뭐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내 몸에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을 해서 염증을 유발시키고 다양한 질병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부터도 활성산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수면운동 0이라고 그래요. 잠을 충분히 자주는 거. 잠만 많이 자도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많이 줄 뿐만 아니라 많이 제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식생활, 그리고 식사량이 많은 음식들이잖아요. 과식하는 것 자체도 활성산소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피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을 통해서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염증 인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CRP예요. CRP는 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유전자 이상, 활성산소, 환경호르몬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게 자극받아서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CRP를 항상 좋게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이염증 지표라는 설문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자가 검사 방법인데요. 있으면은 1점이고요. 그리고 없으면은 0점이에요. 총 9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4점 이하일 때는 미만일 때는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6점 이상일 때는 좋은 식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채소. 채소는 하루에 4번 이상 먹을 수 있다면 제일 좋죠. 그리고 나물은 주 1회 이상. 과일도 하루에 3번 이상 먹을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견과류도 주 1회. 그리고 통밀, 통곡물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으면 좋고요. 생선 같은 경우는 주 4회 이상.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이 먹으면 좋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오메가3에도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술은
일주일에 여자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병, 뭐 남자는 1병 정도, 이 정도 이하로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도 뭐 육류를 적극적으로 피하지는 않더라도 뭐 하루에 조금 정도는 꼭 먹어서 섭취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해서 이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음식 피라미드인데 말 그대로 밑에 있는 것은 좋은 식생활이에요. 이런 음식들 좋은 거, 운동하고 이런 게 좋고요. 올라갈수록 빵이라든지 뭐 인스턴트 음식이 많은 걸수록 나쁜 음식.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좋은 음식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고요. 위에 있는 거는 적게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젊을 때는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4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영양제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염증에서 이제 식이 역할을 할 때 식이의 의미는 뭐냐? 만성 질환의 거의 60%는 건강한 식이로서 예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식생활 개선만 해도 뭐냐면 식이를 통해서 만성 질환을 많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냐? 항염증 식이를 주로 우리 식단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게 항염증 식이, 여기는 이제 염증 식이라고 말하는데 외국에서 나온 자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 과일과 채소 주로 많이 먹고 인스턴트 음식 피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염증 식이가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항염증 식이는 어떤 딱 한 가지 이것만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다양한 식이가 항염증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식단을 얘기할 때 지중해 식단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식인데요. 이 지중해 식단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습기와 결국은 혈관 내에 있는 내피 기능에 관련된 인자를 감소시켜서 식생활을 좋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동안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망률과 만성질환 감소를 확인시켜줘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식단이 뭐냐? 탄수화물. 말 그대로 채소, 과일, 통밀이 풍부한 식단을 하고요. 지방은 올리브유라든지 견과류를 통해서 지방 섭취를 하고 단백질은 생선하고 닭고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 좋은 식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미국 식단이에요. 미국 식단은 육류가 풍부해요. 굉장히 스테이크 굉장히 많이 먹고 그리고 고지방 식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염증 수치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탄수화물 섭취는 가급적이면 적당하게 먹고 이제 지방과 단백질을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제 항염증 식이를 대표해 주는 게 뭐냐? 일본 식단이에요. 재패니즈 식사. 우리나라 식단도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지방보다는 오히려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일본 식단을 보게 되면. 그러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어떤 음식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분포보다는 결국은 내가 거기에 얼마나 좋은 식생활을 가지고 식사를 하느냐가 진짜 좋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항염증 식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습관이고 어떤 특정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는 사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염증 식단의 개별 구성 요소를 더 자세히 탐구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식단을 이해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딱 식단이 나오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가 없고 내 몸에 맞는 취향에 따라서 꼭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항염증 식단은 말 그대로 염증을 감소시켜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역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 다이어트를 요번에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제 식사량을 줄일 건가. 참 그동안의 식생활이 있었고 그동안의 몸무게가 있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저녁에도 또 미팅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첫째 주에는 조금 무식했어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저녁 식사량을 굉장히 줄였고요. 아침, 점심은 그냥 누룽지로서 누룽지가 우리나라 식당 중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포만기능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함량에 비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칼로리 조절을 하니까 정말 몸무게가 이제 잘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짱 빠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제가 식생활을 어떻게 타이트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유지 방법으로 갔었는데, 그리고 단백질은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단백질 섭취, 식단을 좀 줄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을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처방하는 단백질을 먹고 비타민 영양제를 먹고 해서 유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몇 개월 됐나?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지금 내가? 한 4개월 됐나?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 적어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6월 달에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예, 한번 보면 나올 거예요, 저번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몸무게 그대로 계속 잘 72kg 상태로 72, 3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갖고 딱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지를 하는 것,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해보니까 결국은 체중을 저녁하고 아침에 꼭 재는 거.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이제 제일,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식단이에요. 이 탄수화물만 줄여도 식사량도 줄 뿐만 아니라 살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가장 좋은 건 뭐냐? 통곡물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통몰 또는 통곡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식이섬유, 리그난,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군, E를 함유하고 있어서 항염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통곡물을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은 CRP라든지 인터루킨 6가 감소해서 염증성 질환 자체의 위험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 암, 비만의 위험도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 당뇨학회지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에 이제 522명의 당뇨 환자한테 식이섬유 15g하고 운동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CRP가 이제 많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통곡물을 먹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이 당 지수, 당 부하 지수가 낮아요.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곡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장내 환경이 좋다는 거죠. 장내 환경이 좋게 되면은 이 유익균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몸의 면역 상태가 좋아져요. 근데 말 그대로 장내 환경이 안 좋아져요. 유해균이 늘어나면 암모니아 생성이 늘어납니다. 암모니아 생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독성 물질이 많이 생성되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결국은 간에 위험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곡물이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장내 환경을 좋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곡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라는 거. 좀 전에 얘기했던 당 지수, 당 부하 지수, 이게 뭐냐 하면은 혈당 지수라고 얘기하면서 글라이세믹 인덱스,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빨리 분해되어 혈액 속의 당을 올리는 속도를 수치화된 개념이에요. 이거는 70 이상인 음식들은 안 좋은 음식들이에요. 이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55 이하인 음식들로서 이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라는 이유가 바로 당 지수가 쌀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 지수보다, 혈당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혈당 부하 지수예요. 글라이세믹 로드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거는 음식 시 섭취한 당질의 실제 양을 고려해 그 식품을 실제로 섭취했을 때 혈당을 어느 정도 올리는지 나타내는 데 적합한 지수라고 말합니다. 이 당 부하 지수가 20 이상이면 높은 음식이고요. 10 이하인 음식으로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1번, 2번 두 가지를 다 맞는 음식이 제일 좋지만은 딱 하나만 말한다고 하면은 당 부하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높다 하더라도 당 부하 지수가 낮으면 그건 드셔도 돼요. 근데 혈당 지수가 낮다 하더라도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면 그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 부하 지수는 섭취한 음식에 대해 소화되는 탄수화물의 분량을 고려한 값이므로 혈당 지수가 비슷한 음식이라도 탄수화물의 양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박하면 굉장히 달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72점으로 70점 이상이 되는데, 근데 그 혈당 부하 지수인 글라이세믹 로드 지수는 낮아요. 4점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수박을 많이 달다 하더라도 실제 수박은 수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박의 일회 섭취량은 탄수화물로 계산했더니 6g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4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당 부하 지수가 낮기 때문에 뭐 드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수박을 너무 좋아하고 한 통씩 먹는 사람, 그건 또 안 돼요. 우리가 먹어봤자 몇 조각 먹는 거지 한 통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탄수화물 중에서 채소와 과일이에요. 이거는 탄수화물에는 적지만은 칼로리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칼이 아주 풍부한데요. 그 중에 이제 피토케미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귤류는 비타민C 외에도 60가지의 플라보노이드와 20가지의 카로티노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C 자체를 먹는 것보다는 감귤류를 통해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게 좋아요. 단, 비타민C는 하나를 먹을 때 1000mg이잖아요. 근데 감귤류를 통해서 한 1000mg을 먹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는 더 좋다는 거. 비타민C 섭취량이 많을수록 CRP는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염증 수치를 감소시켜 대사질환을 예방해 준다고 이제 논문에 이미 벌써 실려 있고 실제 우리 생활의 식생활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문제는 채소는 상관이 없는데 과일이 문제예요. 과일이 옛날보다 영양분은 떨어지는 반면 너무 당도가 높아요. 그리고 당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단 게 맛은 있죠. 근데 몸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단 과일보다는 신과일을 먹는 게 좋고 그리고 과일도 껍질이 영양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을수록 미세혈관 손상을 막고 CRP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좋다는 거. 그리고 채소나 과일은 색깔이 진할수록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요. 그래서 진한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 지방은 옛날에는 공공의 적이었어요, 사실은. 지방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고 비만해지고 살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몇 년 전부터 지방이 오히려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좋은 지방을 먹을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방은 항상 나쁜 지방만 생각해요. 뚱뚱, 비만하면 지방. 이렇게만 생각했지 사실은 그거는 포화지방이고 안 좋은 지방이지 우리가 좋은 지방이라고 하고는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좋은 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먹는 게 좋다는 거죠. 막과 기호성으로 유명한 이제 항염증 식단은 지방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40에서 50%나 높고 높은 포만감과 풍미를 더해줘요.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지방이 많아서 안 좋은 식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좋은 식단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중해 식단이 바로 좋은 지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고 있는 지방은 대부분 안 좋은 지방을 주로 많이 먹어요. 삼겹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구워 먹는다는. 그럼 불포화 지방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환경 호르몬, 이제 발암 물질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생활에 대해서 건강식에서는 지방 비율이 높은 것이 논란이 중심이 되지만 결코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일반 식단은 오히려 지방이 적어요. 근데 지중해 식단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 좋은 지방을 먹으면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생선, 천연, 유기농 가공되지 않는 오일을 선택하는 게 좋고 이들 지방이 산화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면 항상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나옵니다. 오메가3와 6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동일한 대사성 효소에 관여를 하게 돼요. 말 그대로 오메가6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 효소가 오메가6를 대사하는데 더 많이 사용한대요. 그래서 실제 오메가3 지방 대사를 시켜줘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안 만들어져서 염증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식단은 말 그대로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1이나 1:4 이하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식단은 많이 이랬어요. 근데 서구 식단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오메가6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10 이상 된다고 돼 있어요. 서구 식단 같은 경우는 15에서 20까지 되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식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식생활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식단을 오메가3가 많은 음식으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아니면 아예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가장 예를 들어서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달걀을 똑같은 달걀인데도 닭장에서 키우는 달걀하고 어떻게 보면 방목이라고 하잖아요. 풀어놓은 달걀에서 나온 오메가6하고 오메가3의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어놓고 기른 달걀의 이제 오메가6하고 오메가3의 비율은 1대 3대 1이에요. 근데 닭장에서 키우는 달걀 같은 경우는 거의 20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염증을 오히려 더 유발시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가능하면은 이제 그 섭취를 원한다면 달걀도 결국은 그 풀어놓은 닭에서 먹는 달걀을 먹는 게 좋다. 이거를 찾아서 한다고 하면은 좋은 식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인데요. 이게 오메가6, 오메가3 같은 효소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만들어져요. 근데 만약 얘가 많이 섭취한다면 얘를 분해하려고 작용을 하게 돼요. 우리 몸에는 이 효소 자체가 뭐 얘도 하고 하면은 좋지만은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작용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결국은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염증을 막아주는 얘네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제 회복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오메가3를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게 좋죠. 그러면 오메가3와 오메가6 제일 좋은 건 식물성 오메가3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 식물성 오메가3는 ALA 형태예요. ALA 형태는 그 활성형인 EPA나 DHA로 10% 미만으로만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실제 작용하는 거 EPA 뭐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얘로 변하고 거기서 또 한 0.5에서 1 정도 만들어낸 게 DHA입니다. EPA는 염증을 막아주는 거고 DHA는 우리 뇌세포를 향상시켜주는 데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물성 오메가3를 먹을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은 아마씨유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정말 20cc 정도 먹어줘야 된다.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 대신 그러면 음식에 잘 뿌려주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동물성 오메가3를 먹을 수밖에 없고, 동물성 오메가3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뭐냐? EPA하고 DHA 고농도로 이제 섭취가 가능한데 얘는 어류에서 주로 만들어지는데 어류가 그 큰 물고기에서는 먹이사슬의 윗레벨이기 때문에 뭐 연어라지는데 걔네들은 수은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작은 물고기, 정어유도 뭐 2cm, 3cm 미만이나 아니면 멸치유 이런 데서 섭취하는 오메가3가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율에 따라서 뭐 고함량 오메가3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RTG 오메가3로 이제 먹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지방을 분류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포화지방 안 좋아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을 먹는 게 좋고, 그리고 그 포화지방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동물성 지방, 고기, 버터, 치즈 이런 거는 정말 칼로리는 얼마 안 되면서 안 좋은 지방만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이 중간 사슬이라든지 짧은 사슬 중성 지방은 포화 지방임에도 우리 몸에서 빨리 대사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대지방 오일인 코코넛이나 야자나무 이런 것들이 연소가 빠른 데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역시 불포화 지방인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들을 먹는 게 좋고, 아니면은 음식에 얘네들을 좀 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충을 해준다면은 훨씬 더 우리 몸의 심혈관 질환이나 암 발생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 이쪽으로 가는 이제 그 DHA, EH가 많은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식생활을 하면서 식단을 짜면서 그거를 이제 수시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이 나쁜 지방이라는 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액체 생태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할 때 생산되는 이제 지방산인데 주로 과자, 도넛, 빵 등의 기름을 튀긴 때 이제 그 가공식품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병의 원인이 되고요. 2015년 6월 미국 FDA에서도 이 트랜스 지방이 안전하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 안 좋은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맛있으니까 과자나 튀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먹고 있고, FDA가 이걸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안 먹게 되죠. 그리고 과자를 본 데든 뭘 볼 때 항상 그 트랜스 지방 몇 퍼센트인지 꼭 확인하잖아요. 근데 맛있으니까 또 이걸 또 안 먹을 수가 없고 먹는 사람들은 또 먹게 되더라고요. 대신 이런 걸 먹게 될 땐 꼭 오메가3를 같이 먹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올리브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준다면 좀 더 우리 몸에서 분해나 이런 걸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방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지방 하면 올리브오일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전통 지중해 식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항염증 식단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왜 좋냐? 반불포화 지방인 올레익산이 풍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버진이나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가공하지 않는 압축식. 그래서 우리가 들기름 같은 경우도 압축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짠 기름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폴리페놀이 이제 함유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거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HDL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고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서 동맥경화증이라든지 고지혈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갖고 있어요. 실제 혈압도 떨어뜨려주고요. 혈당도 감소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의하면은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10g 섭취하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을 10%나 감소시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그냥 막 뿌려요. 그러면서 먹어서 그 사람이 건강에 식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올리브 오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식단에서 그걸 뿌리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기름을 많이 쓰면은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견과류는 단불포화 지방과 다불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것 중에 하나가 견과류. 그래서 견과류는 평상시에 하루에도 한 10개 정도는 견과류를 먹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염증 수치인 CRP라든지 인터로킨6를 감소시켜서 대사증후군과 관상동맥 질환 발생을 감소하고 특정 암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떨어뜨려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 3회 이상은 견과류 섭취가 전체 사망률을 39%나 감소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견과류는 또 맛있어요. 그래서 좀 먹을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견과류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좋다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두 가지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코코넛 오일. 이제 많은 효과를 가진 건강식품으로 간주는 받고 있습니다. 1번, 2번 아까 얘기했던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견과류보다는 떨어져요. 포화지방이 9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대부분 중간사슬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빨리 이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포화지방, 안 좋은 지방보다 훨씬 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진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폴리페놀, 항산화, 항염작용을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올리브 오일하고 견과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코코넛 오일을 드실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살려면은 결국은 이제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이제 꼭 필요하게 되고 단백질은 축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섭취를 하면서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을 형성시키는데 꼭 필요한 게 단백질이요.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근감속증, 그리고 근육이 빠지는 사람들을 이제 근감속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비만에만 관심을 가졌다. 최근에 근감소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왜 근감소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냐?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좀 살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마른 사람보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 때문에 그래요. 근육이 있어야, 특히 이제 허벅지 근육이 있어야만이 여기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삶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다가 글 하나 올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근감속증을 알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손으로 해갖고 여기 이제 이 종아리 부위를 한번 만져봐라. 종아리가 단단하면 괜찮고, 그리고 이 손 둘레로 해서 이 종아리 부위를 넘으면은 괜찮고, 이 손 여기보다 종아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마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럼 그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뭘 하냐? 결국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은 건강하지 않고, 그리고 근감소증이 떨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할 수 있는 그 진단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15초 동안 5번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쉽게 해요. 5초 만에 다 하는데 진짜 근육이 빠진 사람은 이거가 1분 동안도 못해요. 그만큼 이게 앉았다 일어났던 게 힘들고 아침에 눈꺼풀도 잘 안 떠져요. 숨도 제대로 안 쉬고. 그래서 나이 드시는 사람들 보면은 오늘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던 지금 90세 먹은 할아버지 분이 계시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세요. 근데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 나이면은 벌써 너무 고령이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근데 실제 그분 하루에도 1시간씩 운동을 하신대.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그게 뭐냐? 근육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가장 기본은 근육이에요. 근육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이제 단백질인데 좋은 단백질을 선택해야 돼요. 가장 좋은 단백질은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선, 그리고 이제 육류를 얘기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에 가장 좋은 거는 콩단백이에요. 콩단백은 단백질, 철, 엽산,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좋고요. 단,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온이라든지 트립토판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곡류, 우리가 보통 이제 쌀밥, 햄이라는 여러 가지들은 여기에는 메티온이나 트립토판이 풍부해요. 그래서 콩단백을 밥이랑 같이 먹을 때가 좋고요. 콩 반찬, 콩자반이라고 보통 말하죠. 아니면은 밥에다가 콩을 듬뿍 얹어서 먹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수치라든지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혈관 내피 기능이 이제 호전이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망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식물성 단백질만 먹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운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근육 생성에도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중요한 이제 비타민도 흡수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꼭 맞아야 될 주사라든지 먹어야 될 이제 음식이 뭐냐면 영양제가 꼭 비타민 그 동물성에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단백질이 뭐냐? 생선이에요. 생선은 정말 고품질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요. 단 문제는 뭐냐? 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중금속 문제가 항상 노출이 돼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그 임신 중에는 큰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수은 때문에. 큰 물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수은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생선 섭취라든지 생선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발 검사를 해서 내가 혹시라도 중금속에 노출이 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께서 이제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육류죠, 육류. 육류를 안 먹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육류를 먹는데, 육류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염증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상승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암, 당뇨, 그래서 사망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맞고요. 고기 많이 사람,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먹은 사람들이 진짜 심혈관 질환도 많고 대장암 같은 암 발생률도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방이 없는 부위 중심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워 먹는 것보다는 수육 형태. 그래서 먹으면은 이게 구울 때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근데 수육 형태로 먹게 되면 발암물질도 없어지고 환경 호르몬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육 형태로 먹게 되고, 만약 그리고 또 먹게 될 때 그때 상추라든지 채소를 충분히 먹어주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먹는다고 하면은 비타민C하고 유산균을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식생활을 갖고 어떻게 갈 때는 결국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적당하게 먹고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선택해서 먹는 게 좋아요. 누가 저렇게 먹어서 살 뺐다, 누가 저렇게 먹어서 건강해졌다. 그건 그 사람한테 맞는 거지 내가 똑같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염증식이라는 건 뭐냐?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저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 사람은 저탄이란 말을 안 쓸 수 있을 줄 몰라요. 거기는 다른 거를 지방이라든지 보면은 단백질 섭취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 많이 줄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줄이면 되고,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할 때 당 지수라든지 당 부하 지수가 낮은 음식 중심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지방은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좋고, 만약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오메가3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먹어주는 게 내 그 포화지방을 먹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염증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은 식물성하고 생선 중심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지만은 육류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육류를 먹게 되면은 수육 형태로 먹는 게 좋고,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항상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를 추천하고,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를 추천하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수육 형태로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로 만약 먹는다고 하면은 오메가3, 비타민C, 퀘르세틴, MSM, 유산균
이게 이제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라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항염증 식단이라고 하고 그와 더불어 유산소 운동하고 수면은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거 되게 좋아요. 걷기만 해도 되고 만약 걸을 때 파워워킹이라든지 좀 힘 좀 내서 걷는다 하면 더 효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면은 뭐 여러 번 말해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면이에요. 잠만 잘 자려도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내 몸에 쌓인 염증도 수면만 잘 되도록 해결이 돼요. 왜? 수면을 통해서 멜라토닌이란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이 항산화 물질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럼 내 몸에 쌓인 독소라든지 염증들을 그 잠자는 시간 동안 딱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만 잘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항염증 식단의 가장 첫 번째는 수면인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 환자들한테 근데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식생활을 갖춘다고 하면은 우리 몸은 결국은 건강해진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교과서 누가 따라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이걸 찾아서 하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노력여하에 따른 거고. 그리고 보면은 방송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진다, 어떻게 해서는 막 그 홈쇼핑 따라가는데 절대 그러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걸 해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거보다는 내 몸에 맞는 거를 해주는 게 좋고. 결론을 말하면은 이번 시간에 염증은 만성질환의 가장 흔한 병적 생리 기전이고요. 항염증 식단은 가장 근거 있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각자에 맞는 식단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너무 쉬운 말인지도 몰라요. 좋은 지방, 과일과 채소, 통곡물, 콩, 생선 이거 섭취를 먹고 육류와 유제품은 가급적이면 적게 먹는 게 좋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 의학이에요. 음식만 잘 먹어도 우리 몸은 건강해져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당뇨, 고지혈증, 비만, 암, 우울, 소화기 질환, 만성폐쇄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치매 등 다양한 질병들이 결국은 음식이 기본으로 따라가 줘야지 이 음식이 해결이 안 되고 암만 좋은 약을 쓰더라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한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하나가 딱 주면은 그게 또 다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메가도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다 또 일반 분들이 메가지로 딱 가는데 메가도즈가 효과가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효과가 보냐? 그거는 이제 이런 생활 습관 패턴을 같이 병행하는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보는 거지 그것만 메가도즈 뭐 10g, 20g 먹었다고 절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따라해서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 중에서 제가 보이는 것 중에 이제 헬스 프레이님이 올리신 종양 표지자 검사 언급해 주셨었는데 듣기로는 정확도가 아주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예, 암 검사에서는 CT하고 MRI는 펫이 제일 정확하고요. 종양 표지자는 그 대부분 다 나오는 것도 아니라 나오는 사람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은 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T 그거를 검사를 해주는 게 좋고 안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꼭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다는 거. 근데 그거는 혈액 검사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 다른 추가적인 검사들이 나올 게 되겠죠. 네, 여기 이제 차현주님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망막 부종 진단을 받았는데 망막 부종도 염증의 한 형태인가?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망막 그 염증의 하나인데요. 당뇨병이라는 게 결국은 이 혈관에 이제 말초혈관에 이제 손상들을 줘요. 동맥경화 비슷하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증세들이 오기 때문에 내 몸에 이제 식생활 자체가 염증이 좀 떨어지는 그걸 반한다면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닥터 큐님, 닥터신가 보죠? 그래서 위염과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며 장누수가 있는데 헬리코박터균과 장누수를 이겨낼 수 있는지요? 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생기는 이제 균이기 때문에 안 좋은 균인데 결국은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을 통해서 이제 죽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생활이 다른 사람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문화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생활 환경만 바꿔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제 장누수라는 거는 장 환경이 안 좋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장내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생활을 그 항염증 식단과 더불어 식생활을 개선시켜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대신 오래 걸려요. 말 그대로 채소라든지 식물성 식생활, 섬유를 많이 먹어주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HGI100494님께서 CRP 수치는 정상인데 ESR 수치가 30에서 40 정도로 정상보다 낮고 나오는데 이것도 만성염증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그것도 이제 해석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 정확하게는 이제 CRP가 제일 중요하고요. ESR도 이제 염증을 보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줄리맘님, 운동하시는 분이 저탄고지보단 저탄고단하는 게 근육량 증가에 좋다는데 그건 어떤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는 결국은 단백질이 들어가줘요. 특히 운동 전후로 단백질을 섭취해야만이 근육이 생겨요. 뭐 어제 단백질 먹었는데 오늘 운동했어. 근육 만들어지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기는 운동하고 바로 단백질을 섭취하든지 아니면 운동 전 보통 2시간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근육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니엘 이님이 고혈당이 암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좀 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고혈당이 되면은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인슐린 분비도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벽에 이제 손상도 많이 되고 결국은 정상적인 세포들 자체가 온전한 반응들을 못해요. 그럼 암이라는 건 뭐냐면 정상 사이클에서 없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없어지지 않고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고혈당 염증이 생기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효님 비타민 B, C, 유산균, 오메가3는 아침 공복에 먹어도 되나요? 네, 드셔도 됩니다. 영양제는 어느 때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닥터큐님 항콩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김현주님 근감소증인데요. 근감소증 큰일인데 이거 어떤 식단이 좋을까요? 네, 근감소증은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지는 생기는 것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결국은 운동을 맞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답이.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몸의 회복을 활성산소나 이런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죠. 식사 중에 물을 많이 섭취하는 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룽지는 괜찮은가요? 네,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를 수는 있겠죠. 이 누룽지하고 물을 많이 먹는 이유는 칼로리를 적게 먹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 물이라든지 보통 이제 식사 전에 물을 한 컵 먹고 보면은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밥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근데 말 그대로 내가 몸이 적게 나가. 그 체중을 늘리기 위해 그렇다고 하면은 칼로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갱년기 주부님이 저체온증, 염증이나 질병을 잘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36도를 넘기 어려운데 체온을 높이는 약이나 주사 같은 게 없나요? 네,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몸의 세포라는 거는 항상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그 체온이 떨어질 때 많이 이제 안 좋은 세포들은 염증이 다 생긴다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 그 족욕 같은 거. 그런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해서 어떤 때는 핫팩 같은 게 좋고요. 약보다는 영양제로서 이제 그 따뜻하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퀘르세틴이에요. 그 양파 껍질에 많은 거. 양파가 열을 이제 보온해줘.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양제로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제 예, 망막 주변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미량의 항암제를 안군의 주사요법을 한 달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보충할 영양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퀘르세틴입니다. 사실 퀘르세틴이 이 당뇨병성 합병증을 예방해 주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비타민 C 같은 게 도움이 되겠죠. 채소에 기생충이 많다던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그거야 뭐 잘 씻고 먹어야겠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네.